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같이 그 투자자산 운용사 세제 파트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산 운용사 세제 파트를 같이 볼 텐데요. 네, 금융투자 세제하고 절세 전략 이 두 가지 파트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세법이죠. 법입니다. 이 법이다 보니까 자, 이쪽 파트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만점을 맞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다 암기하시면 돼요. 달달달 외우시면 이 법이니까 맞는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다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세제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한다? 특히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암기를 한다고 하면 뭐 이게 머릿속에서 오래 남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최대한 암기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한다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법이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암기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암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왜 이렇게 세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챕터 1에 있는 국세기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은 뭐냐? 국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여기 다 모아놓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즉, 각 개별세법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즉 이러한 개별세법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모든 용어들을 다 여기다 모아놓은 거. 자, 그게 국세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조세의 정의에서 자, 두 번째 줄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 조세는 국가와 지자체가 걷는 거죠. 자,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재정수에 충당할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자, 밑줄 치세요. 개별적 보상 없이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법률적 작용에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즉 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자, 과세 법률주의입니다.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걷는 거고 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한다. 자, 세금을 걷어요. 걷는데 자,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다. 그래서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냐면 국방이나 치안이나 교육, 복지 이렇게 개별적이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낸 만큼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 자,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직접적인 개별적 보상 없이 간접적으로 징수한다. 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조세의 분류인데요. 자, 표 1-1 해서 조세를 이 기준에 따라서 쭉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주로 1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즉 과세권자가 국가냐 지자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 어떤 고지서를 받았다. 거기에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있다. 자, 국세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구청장 이렇게 써있다. 지방세라는 거죠. 자, 간단히 얘기해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국세일 거고요. 뭐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그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국세를 보니까 뭐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밑에 또 지방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험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섞어놓고 다음 중 성격이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다. 당연히 국가가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세일 거예요.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세일 거고요. 만약에 과세가 된다. 그러면 세금이 크다. 당연히 국가가 걷고 싶을 겁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 이런 것들이 국세에 해당하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자잘한 세금들. 거기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뭐 이런 세금들, 즉 자잘한 세금들. 자,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걷는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3페이지 보니까 조세의 정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는데, 직접세란 조세 부담의 정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간접세란 조세 부담의 정가가 예상되는 조세. 자, 이런 거죠. 만약에 A가 음식점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자, 음식점을 하는 이유가 뭔가 벌기 위해서 이런 걸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벌었다? 그러면 소득세를 내겠죠. 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즉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사람. 자, 우리가 그 사람을 담세자라 그랬을 때, 자, 이 사람은 뭔가 소득을 얻었다. 음식점을 하면서 뭔가 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벌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세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소득을 얻고 있던 개인 A가 될 거고요. 그 1,000만 원은 이 사람 호주머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세라 그러죠.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과세되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자,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치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소비한다. 자, 그러면 음식값 외에 우리가 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부가가치세죠. 10%만큼 무조건 부담하고 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용 소비하는 모든 재화에는 면세 재화가 아니라면 모든 재화 서비스에는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면서 그 10%를 내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음식 재화를 소비했다? 그러면 그 10%를 부담했던 사람들은 이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A는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10%를 걷어서 그 부가세를 과세한 종료로부터 25일 내 갖다 내는 거죠. 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이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간접세라 그러죠.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갖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뭐 이런 것들, 즉 소득과 관련된 세금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자, 이런 것들이 간접세죠. 즉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 다 간접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간접세에서 증권거래세가 간접세라는 거 밑줄 치시고요. 자, 세 번째, 거기 지출의 목적성, 3페이지 위에. 자,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냐, 특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들은 거의 다 보통세입니다. 즉, 세금을 걷어서 재정 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게 세금이었는데, 이걸 걷어서 뭐 국방이나 치안, 복지, 교육,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세금을 걷을 때 어디에 써야겠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거의 모든 세금들은 거의 다 보통세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세금은 걷을 때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거다 하고 걷어드립니다. 즉 대표적인 게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거둘 때 용도가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냐 갖고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더라. 자, 밑에 과표 단위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 세율 구조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한다. 자, 우리가 여기 소득세 같은 거 볼 때 소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면 이 소득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소득세라는 거죠. 자, 이 과표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의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다? 우리가 그걸 종가세라 그러고요. 자, 어떤 세금들은 이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종량세라 그러는데, 자, 일반적으로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 그럴 때는 입장하는 인원 1명, 2명, 그게 과표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과표가 금액으로 되어 있냐, 금액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걸 갖고 종가세, 종양세로 구분하고요. 자, 세율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거기 그 누진세부터 보면 과표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나는 거고, 비례세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여기 누진세, 대표적으로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는 6에서 42%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즉, 이 과표가 크다. 즉, 많이 벌었다. 자, 그럼 많이 내라. 이 과표가 작다. 그럼 조금만 내라. 이렇게 차등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즉,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그걸 누진세라 그러고요. 여기 비례세,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부가세 10%가 있고요. 소비하면서 그걸 내고 오는 거죠. 자, 이때 이 부가가치세는 이 과표가 얼마짜리든 말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0%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지느냐, 아느냐 갖고 이렇게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별한다는 거죠. 자, 방금 봤던 거 조세의 분류. 자, 1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4페이지 보시면 기간과 기한. 자,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고요. 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이행을 위해서 정한 일정 시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 아는 거죠. 민법에 있는 얘기인데. 자,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 갖다 내라. 기한이죠. 기간이고요. 기한. 만약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금을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즉 이때까지 갖다 내라. 이게 기한이죠. 즉 일정한 시점. 기간은 계속된 시간. 자, 이것과 관련돼서 세 번째 줄에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지만, 자, 기한의 동그라미. 기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둡니다. 즉 기한에 대해서 특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거나 근로자 날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날이에요. 자,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해라. 이때까지 신고 납부해라. 이랬을 때. 자, 그래서 이때 납부하려고 그랬는데 이날 보니까 이날이 공휴일이었다는 거죠. 토요일, 공휴일, 아니면 근로자의 날, 쉬는 날입니다. 그거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내고 싶어도. 세무서 갔는데 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 다음날, 요때까지 갖다 내라. 자, 그 다음에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걸로 보겠다. 자, 만약에 이때까지가 만약에 신고라고 치죠. 자, 신고라고 치면 이때까지 신고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 자,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요 날 전에 도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서류가 요때 도착했다. 자, 그러면 이때 정확하게 신고된 걸로 볼 거냐 이거죠. 근데 서류는 이때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떡하냐?
거기 두 번째 줄,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즉, 이때 우편을 보냈으면 여기에 도장이 찍힌다는 거죠, 이렇게. 몇 월 며칠. 자, 그래서 요 날 신고된 걸로 보겠다. 즉, 요 날 신고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이날 이후에 도달해도 요때 찍혔다. 자, 발신주의 특례를 적용해서 요 날 찍힌 날 신고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없게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지금 만약 이때까지 신고를 한다 그랬는데 현재 전자신고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전자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이날 갑자기 모든 납세 의무자들이 신고가 다 몰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국세청에 있는 서버가 마비가 됐다. 자, 그러면 나는 이때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냐?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요 날까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복구가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아니에요.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 왜? 만약에 이때 24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23시 59분에 정상화됐다. 그럼 1분 남았습니다. 1분. 그때 어떻게 신고를 해요? 자, 복구가 된 날이 아니라는 거죠. 복구가 된 날의 다음 날. 자,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는 거. 자, 밑에 서류의 송달. 자,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지 송달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A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과세관청에서 당신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려주냐. 자, 첫 번째, 교부 송달. 이 고지서를 갖다 주는 겁니다. A한테. 갖다 내. 두 번째, 우편 송달. 자, 우체국 같은 걸 통해서 서류를 보내주는 거죠. 세 번째, 전자 송달.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이메일로 이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송달. 자, 5페이지 위에 공시 송달. 다음의 경우에는 자, 1번, 2번, 3번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공시 송달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송달 장소가 구기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다.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등기 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 송달하러 갔지만 도저히 송달할 수 없었다. 즉, 도저히 송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보겠다. 즉, 이 공시 송달은 예외적인 송달이었다는 거죠. 교부나 우편, 전자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기억, 니은, 디귿에 있듯이 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아니면 세무서 앞에 가보면 여기 앞에 그 노란 게시판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다 붙인다는 거죠. 너 세금 얼마 우리가 도저히 알려주고 싶었는데 알려줄 방법이 없어. 이렇게 붙임으로써 우리는 송달의 효력에 가름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예외적인 방법. 자, 그런데 붙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냐?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14일이 경과돼야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붙이자마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게 있네? 하고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14일의 시간은 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 4개가 있고 예외적인 송달, 공시 송달 14일이 지나면 적법한 송달이 있는 걸로 보겠다. 자, 이제 밑에 5페이지 납세 의무. 자, 5페이지 납세 의무와 관련돼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해가지고 7페이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세기본법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세금의 일생입니다, 지금. 세금의 일생.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 성립을 하고요. 이 세금이 확정이 되고 나중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A가 아까 얘가 음식점을 한다?
그래서 이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가봤습니다. 점심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는 너무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은 되게 많은 소득을 얻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많이 낼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납세 의무 성립이었다는 거죠. 즉, 법에서 정한 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람은 사업이 잘 되니까 세금을 내야겠다. 많이 낼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이 낼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납세 의무로 바꾸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진짜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보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세금이 없어지려면 갖다 내면 되죠. 자, 이러면 세금은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이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자, 5페이지 보시면, 자, 납세 의무는 각세법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할 때, 자, 국세기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단가지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 과세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세 요건은 이런 거죠.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죠. 네 가지. 이게 뭘까? 이거죠. 왜 음식점을 해? 뭘 벌기 위해서. 벌었다. 그럼 소득세를 낼 겁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네 가지 요건이에요. 그 소득세는 누가 내냐? 납세 의무자 A가. 왜?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자, 소득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거기 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 1번부터 8번까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이때 성립하더라.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더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다 똑같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다 기간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기간 과세하는 세금. 무슨 얘기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날 음식을 팔았다? 그럼 이날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요. 그럼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날 팔았다? 이때도 성립돼요. 이때도 성립돼요. 그러면 음식을 팔 때마다 다 성립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더라. 그러면 어차피 기간 과세하니까 이날 과세기한이 끝날 때 이때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건은 현실에서 보면 사실로 보면 매일 발생하지만 어차피 기간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이때 성립된 걸로 보자. 법인세도 마찬가지. 법인세도 보통 12월 말 법인이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따라서 법인세도 기간 과세하니까 요 날로 보겠다. 자, 부가세. 똑같죠. 일반 과세 사업자라 그러면 이 과세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쪼개놓고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각각 기간에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과세가 됩니다. 기간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분기 때는 이때 6월 말날,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이때 12월 말날. 어차피 기간 과세니까. 그래서 기간 과세하는 세금들은 이 네 가지 요건이 과세 기한이 끝날 때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죠. 이 세금들은 왜 과세가 될까? 상속세. 사망했다.
유산을 받는 거죠. 그럼 왜 과세가 돼요? 상속세는? 유산을 공짜로 받으니까. 공짜로 받으니까 과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세금들은 기간과세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돼요. 따라서 이 네 가지 과세권과 관련된 이 네 가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충족된 거 아닐까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사망일이라는 거죠. 요때 이 네 가지 권이 다 충족됐다. 그래서 이 유산을 받은 애는 세금을 내야겠다. 상속세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증여세. 살아있을 때 부가 공짜로 넘어왔다. 이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왜 증여세가 과세가 될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상가를 공짜로 줬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즉 2번부터 8번까지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1번은 기간과세하는 세금이니까 과세연이 끝날 때, 나머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하더라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이때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서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할 때,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가전세, 가산할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지급할 때, 왜? 지급할 때 14% 보통 14% 이자 배당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은 기간과세 세금은 끝날 때, 나머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하니까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 확정인데요. 과세권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 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를 거쳐서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확인하는 절차. 즉,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긴 내야겠는데. 자, 그러면 얼마를 낼지 한번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해보자. 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은 거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보시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신고 확정이고요. 두 번째가 부과 확정. 세 번째가 자동 확정. 자동 확정은 예외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보시면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게 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할 거고요. 성립을 하고, 소득세는 보통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자,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자, 이때 만약에 A가 음식점을 하면서 1억을 벌었다. 자, 그럼 세율 곱해서 한 3천만 원 갖다 내라.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신고 납부하면서 세금이 확정되는 게 신고 확정 방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 자, 소득세만 해도 납세 의무자가 수천만 명입니다. 자,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얼마를 벌었다. 그 세금이 얼마야? 당신은 얼마를 벌었다. 세금이 얼마야? 국가가 다 일일이 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 A입니다. 자, 법인세도 마찬가지. 그 법인은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죠. 자, 국가가 일일이 할 수도 없어요. 제일 잘하는 건 그 법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신고하면서 확정 줘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목들은 이렇게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과세권자가 다 일일이 얼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과 확정인데, 자, 거기 보니까 상속 증여세 등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상속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자,
자, 만약에 유산을 30억을 받았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이걸 받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들이 이만큼 받았다. 자, 그러면 6개월 내 이것과 관련된 상속세, 만약에 5억이 나왔다. 이때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신고 납부했으니까 이 상속세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끝났나? 아니라는 거죠. 상속증여세는 이걸 신고 납부했다고 절대 안 끝납니다.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반드시 이때 결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이때 결정을 해줍니다. 보통 이날로부터 6개월 내 하게 되는데 이게 떨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즉 아무리 신고 납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이 5억이 맞다, 틀리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줘야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해야 세금이 확정이 되더라. 부가확정 방식인 거죠. 즉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한테만 줬다는 겁니다. 자, 그게 부가확정 방식이에요. 그러면 왜 상속증여세는 부가확정 방식을 채택할까? 이건데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 상속이나 증여는 고액 재산가가 내는 겁니다. 세금을. 일반적인 서민들은 상속이나 증여세를 낼 일이 없어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상속세,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줬다? 자, 그 물 받았으니까 세금을 낸다. 그게 상속세인데 현재 상속 공제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최하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죠. 최하. 즉 최소한 10억을 넘게 받아야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만약에 상속증여세 과세가 되더라? 그러면 그 세금이 큽니다. 따라서 과세권자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계산해 주고 싶다. 자,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부가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세금들은 다 신고확정 방식인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동확정이라 나오는데, 자, 예외적인 세금이에요. 얘는 뭐냐?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되는 시점에 세금이 확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동확정인데요.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내납하는 법인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인 세금이죠. 인지세, 인지대금 이렇게 붙일 때, 과세문서 작성할 때 납세금을 성립합니다. 붙여요. 그러면 붙이고 나서 세금이 언제 확정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성립과 붙일 때 확정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수익금액, 이자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립을 해요. 그럼 당연히 그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동 확정은 예외적인 세금들,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 이 세금들은 성립과 동시에 저절로 확정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납세 의무의 소멸이에요. 자,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점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소멸한다.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이 됐다. 자, 그러면 세금이 이제 없어지는데요. 세금이 없어지는 방법은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자, 세금은 반드시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없어집니다.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다,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사망했으니까 세금이 없어진다. 무조건 틀린 말이죠. 왜? 세금은 반드시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납부 1,000만 원이 나왔다. 갖다 내면 돼요. 그럼 세금이 없어지겠죠. 자, 충당 요번에 1,000만 원을 내야겠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500을 더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500을 돌려받을 게 있어요. 서로 충당하자. 상계시키자. 자, 그래서 요번에 500만 내면 된다. 자, 충당. 자, 부가 취소. 자, 국가가 500만 원을 고지를 해버렸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납세 의무 성립에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 처음부터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과됐던 세금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게 부과 취소. 자, 네 번째,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6페이지 밑에 보니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는 국세 부과과는 소멸로 인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하더라.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 요때 상속을 받았다? 그럼 6개월 내 신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끝났다 그랬습니다. 왜? 상속증여세는 부과 확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야지만 세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세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즉 부과 확정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이 떨어져야 세금이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부과권이라 그럴 때 이 부과권을 국가한테 천년만년 주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조세 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만 이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났다? 그럼 더 이상 국가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세금을 고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부과권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에 만료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세 부과권은 자 7페이지에 표 1-2에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나오는데 일반 조세와 상속증여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부과권은 일반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있는데, 일반 세목은 언제까지 국가가 부과할 수 있냐? 원칙이 5년입니다. 거기 그 7페이지 표 1-2에서 맨 밑에 기타의 경우 일반 조세 5년. 자, 그 다음에 무신고다 7년. 거기 두 번째 박스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7년. 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그럼 10년간 국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제 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국제 거래 수반되는 부정한 행위, 그때 예외적으로 15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원칙이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10년간 국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국제 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라 그러면 15년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속증여세. 이 상속증여세는 좀 복잡합니다. 세금도 크고. 그래서 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표 1-2에 있는 것처럼 원칙이 10년. 자, 그 다음에 무신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다. 이 둘 다.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행위 있었다. 그때는 15년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는데,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 이전 없이 재산가액의 50억 원 초과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안날로부터 1년인데, 자, 부정한 행위로 포탈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때, 부정한 행위로 포탈 재산가액을 5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안날로부터 1년 내 언제나라는 거죠. 언제나. 자, 나중에 보니까 상속증여를 받았는데 포탈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해요. 그러면 그때는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우리가 오늘 알았다. 그럼 무조건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도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난 오늘 알았다, 어제 알았다, 안날로부터 1년 내 언제나 과세. 즉 50억. 포탈 재산가액이 크다면 언제나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이거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인데, 자, 이건 뭐냐면 7페이지 2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때 세금이 확정이 됐다.
자, 그러면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죠. 우리가 걷는 걸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권리도 국가한테 천년만년 주진 않다는 거죠. 딱 일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만약 걷지 못한다? 그럼 이 세금이 없어진다는 거죠. 얘도. 자, 그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인데, 거기 두 번째 줄, 국세 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5억 이상의 국세 채권은 10년. 자, 확정됐다? 그럼 이때부터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징수권 5년이다. 자, 그 다음에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부가권은 일반 세목이냐 상속증여냐에 따라서 부가권의 기간이 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징수권 어때요? 똑같다는 거죠. 왜? 이 징수권은 어떤 세목이든지 간에 걷어들이는 거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걷어들일 때 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거두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징수권은 똑같다는 거죠. 일반 세목이나 상속증여나. 자, 부가권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내려오면, 다만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자, 중단의 동그라미. 자, 아까 세금은, 자, 징수권을 둬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거두면 돼요. 그러면 이때 확정이 됐다. 자, 보통 징수권은 이때부터 5년인데 5년 이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 세금이 확정이 됐지만 이 기간 안에 걷지 못하면 세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게 완벽하게 5년이 채워져야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5년이라는 시간이 쭉 간다. 이때 국가가 과세권자가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교부, 즉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납부채고 이런 식으로 걷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오다가 이때 다 깨진다는 겁니다. 왜?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 다시 이때부터 완벽하게 5년이 채워져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즉 중간에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단, 즉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중단되도록 다시 완벽하게 5년이 가야, 5년 안에 아무것도 안 해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방금 봤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즉 세금의 일생에 대해서 봤는데 그 스토리 무조건 암기하시려고 하면 암기가 안 될 거고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납세 의무의 승계인데요. 그 다음에 4번, 5번에 납세 의무의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냐?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 보시면, 먼저 납세 의무 승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합병법인의 승계와 상속인의 승계. 이게 뭘까? 봤더니, 자, 만약에 A 법인이 있다. 이 법인이 10억을 체납했다. 자, 만약에 B라는 법인이 있다. 얘가 얘를 흡수합병했다. 그러면 이 법인은 법인격이 소멸되겠죠. 합병됐으니까 없어집니다. 이 세금은 얘 거였어요. 그럼 얘가 없어졌으니까 이 세금이 없어진다? 자, 그래서 국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 납세 의무 승계. 네가 이 B 법인이 A를 흡수 합병했다면 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져간 거다. 그래서 네가 이 세금에 대해서 100% 책임져라. 원래 이 세금은 A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그런데 네가 얘를 포괄적으로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져갔기 때문에 너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 세금을. 그래서 납세 의무가 승계가 되는 거죠. 즉 100% 전액이 승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속인의 승계. 상속이 기재될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이런 것들을 승계한다. 자,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재산도 있지만 마이너스 재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세금이 5억이 체납되어 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상속인들이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 유산, 피상속인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그때 당연히 플러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재산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자, 따라서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상속인, 너가 포괄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세금도 네가 책임져야 돼. 자, 이렇게 승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가만히 보니까 납세 의무 승계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괄적으로 가져간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다? 따라서 납세 의무 승계는 법인 하나, 개인 하나, 딱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왜? 법인이 없어지면서 가져갔다, 개인이 없어지면서 가져갔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 승계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사라지고요. 없어지고 얘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을 100% 가져간다는 거죠. 자, 이게 납세 의무 승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 자, 7페이지 밑에 납세 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와 법정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세무상의 세법상 고유한 의무를 제2차 납세 의무로 한다 해가지고 4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까 봤더니 이거예요. 말 그대로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겠다. 자, 이건데요. 첫 번째,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자, 왜 납세 의무를 질까? 자, 여기 해산법인이 있어요. 자, 법인이 해산을 한다. 자, 그러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때 대표이사가 청산인 등이 돼가지고 채권 채무 같은 거 정리해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있으면 청산인들이 이제 논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해산법인이 세금을 5억을 체납했다. 그러면 이걸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 자녀 재산가액들을 이들이 논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이 법인이 없어졌어요. 논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청산이 어떻게 했냐면 얘가 내야 될 이 법인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논아가 가져버린 겁니다.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나중에 납세 의무자가 원래 해산법인이었기 때문에 얘한테 세금을 걷겠다 가봤는데 이 법인은 이제 법인격이 소멸됐다는 거죠. 즉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아니면 살아있다 그래도 모든 재산이 다 일로 가버렸다는 거죠. 살아있어도. 있는데 해산법인이 그대로 있는데 재산을 모조리 이걸 납부하지 않고 가져갔다? 그럼 이 법인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가져갈 게. 국가 입장에선. 왜 그래? 얘가 가져갔으니까. 만약에 이걸 납부하고 가져갔으면 덜 가져갔을 텐데 납부하지 않고 가져갔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얘가 못 내는 세금 너 때문에 그래. 네가 2차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겠어. 즉 얘가 못 내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네가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져야겠어. 자, 그게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자, 두 번째,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자, 성립일이에요. 이 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 사원과 과점 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원래 세금을 낼 애는 얘예요. 얘인데 이 법인에 가봤더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더라. 즉 소득 법인세를 5억을 체납했는데 거들려 가봤더니 아무런 재산이 없다. 만약에 이 법인이 한명합자회사라 그러면 무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적으로 책임지니까 그들이 얘가 못 내는 세금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요. 자, 만약에 주식회사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식회사는 여기 주주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했다. 그럼 주식이 휴지가 되면 끝이에요, 지금. 유한 책임이죠. 자, 그런데 세법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이용해서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빈털터리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 그럼 걔가 책임을 져야겠다. 그게 과점주주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자, 8페이지 중간에 과점주주의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해서 자, 두 번째 줄 발행주식 총수 또는 투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즉, 이 회사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경영을 한 자를 말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자, 그들이 책임을 져야겠다. 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낼까? 왜 이 법인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얘네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50% 초과했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건 너네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법인이 세금을 못 낼 때 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그 다음에 과점주주, 즉 50%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애들, 얘네들이 제2차적으로 얘가 못 내는 세금을 책임져라. 자, 세 번째.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과 과점주주가 당해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과 과점주주의 지분이 매각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있어요. 원래 세금을 얘네가 내야 돼요. 그런데 얘네가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지분은 갖고 있어요. 다른 재산은 없는데 이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이 법인의 지분을 압류해서 환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돼요. 그런데 정관등기에서 이 법인의 지분을 제3자한테 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봤자 매각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어떡하냐? 그때 어떡하냐면 과세권자는 이 법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해버립니다. 자, 얘네가 세금 못 내? 근데 니네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 근데 니네 회사 지분은 우리가 압류해봤자 매각이 안 돼. 그래서 얘한테 제2차 납세 부여해요. 왜? 너희들끼리는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나중에 세금을 내고 얘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상권 같은 걸 청구해서 자기 주식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얘네가 못 내는 세금 네가 책임져. 그래서 법인에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2번과 3번 이게 서로 반대로 돼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왜 얘가 제2차 납세를 지는지 왜 얘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지 그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사업 양수인. 양도 양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자, 납세 의무가 확정입니다. 확정된 그 사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원래 세금을 내는 애는 얘예요. 얘가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이 사람한테 제2차 납세를 부여하겠대요. 자, 이 사람이 사업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한 3억을 체납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 나서가지고 과세권자가 나서서 이 재산,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을 걷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뭐냐? 과세권자가 나타나기 전에 얘한테, 양수인한테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넘겨버립니다. 포괄 양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과세권자가 얘한테 와봤지만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왜? 재산이 다 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얘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죠. 너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질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그럼 포괄적으로 재산을 가져가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 사업 양수를 하지 마.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어야 돼요. 만약에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무슨 뭐 소득세다, 부가가치, 소득세다, 무슨 재산세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제2차 납세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들만 얘가 제2차 납세를 지고요. 당연히 또 확정된 세금이어야 돼요. 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를 져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확정이 안 되면 그 추상적인 세금이 얼마인지 사업 양수도 할 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확정된 세금에 한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건 납세 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를 봤는데, 자, 납세 의무 승계는 아까 본 것처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사라지고 100% 책임을 지는 거고, 제2차 납세 의무는 본래 납세 의무자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왜 얘가 못 내? 얘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고 100%가 아니라 얘가 못 내는 부족분에 한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 자, 그래서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2차 납세 의무는 또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